경제 리포트 시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질문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이 좀 많고 그럴 만한 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한 번의 코인 광풍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젠 코인 광풍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또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코인이 오를 때는 무섭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질 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효과로 인해서 네. 무섭게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나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동안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숨고르기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슈로 오릅니다. 어떤 거냐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됐죠. 대선 승리 이후에 한 40%가량 상승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를 신설할지 모른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무섭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97,000달러가 돌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가상화폐를 굉장히 억눌렀던 한마디로 소송도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규제를 했던 사람인데 네.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네. 1월 20일자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는 취임하는 날 그날 자기는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99,000달러 돌파하면서 정말로 이거 10만 달러 되는 거 아니야?라고 목소리가 그 당시에 나왔었죠. 정말 무섭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오르다가 현재는 지금 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세로 본다 그러면 한 95,000달러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시세가요. 네. 그 사이에 한 9,000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4,000달러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른 작은 코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알트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뭐 순환매처럼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수급이 코인이나 미국장으로 이제 흘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무섭게 뜨기 시작하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느냐? 알트코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시에 오른다라는 표현보다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리플이라고 있습니다. 리플 상승세가요.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아마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국제 결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관련 ETF 상품 출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이 붙었었는데 부분적 승리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붙으면서 이런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순환매장이에요.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에서 돈 빼서 알트코인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대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일반인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힘들겠는데요. 네. 절대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는요 빚을 내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올바른 투자는 내가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지 B2 보통 우리가 B2라고 얘기하잖아요.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하시는 거는 정말로 위험하다.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2년 유예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사실 뭐 시장에서는 유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뭐 유예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미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2년 추가 유예로 이제 동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이 이슈는 이제는 유예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제가 네. 끊임없이 얘기했지만은 과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가상자산 과세가 그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번 연장을 유예를 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네. 250만 원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한마디로 250만 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 22%죠, 지방세 포함해서 분리과세로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네. 뭐 반발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데 이거마저도 사실상 이제 반론에 부딪히면서 2년 더 이제 유예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코인에서 수익이 나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산이잖아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코인 투자하신 분들에겐 더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를 좀 반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대만 막 하시는데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게 자산을 인정받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거는 맞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이라고 해갖고 자본이분 소득세라고 해갖고 네. 이미 한 20% 정도의 이제 세금을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수익, 그러니까 기타 수익으로 이제 종합과세라거든요. 최대한 53%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어서 제 느낌은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골치 아프니까 야 그냥 뒤로 밀어놓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머리 아프다고 자꾸 뒤로 밀어놓으면 사실 이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네. 이거 뭐 자산도 아니고 뭐 투자 상품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이 돼버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관련된 법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관련 법이 있는 거죠. 네. 이거를 규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변동성, 무엇보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인 시장 아시잖아요. 뭐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또 어느 정도 기준만 되면 다 상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하시게 되고 돈을 다 잃어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이거 네. 거의 뭐 그런데도 지금 이런 혼란함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냥 그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머리 아프니까 계속 뒤로만 미루고 있다는 거죠. 네. 소득이 된다, 이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이제 관련 법규도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세금 낸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데 있고, 법으로서 테두리 안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누가 투자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세 이슈로 해서 뭔가 이게 규제 테두리 안에 좀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은 모양이에요. 네네. 예, 그거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다 싶으신가 보죠, 여야에서. 네네. 예,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자산으로 인정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인정을 안 했다가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네. 사실 화폐로는 아직도 저는 뭐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상품으로는 이제는 미국에서 ETF 상품이 나온 이후에 이거는 이제는 뭐 디지털 금이 아니라 그냥 금융상품인 거죠. 한마디로 고위험 상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금 보셨습니까? 절대 이거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그냥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금융 상품으로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데 변동성이 커서 투자할 때도 지켜야 될 점들이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어떤 걸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많죠. 사실 네.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기분이 사람들이 뭔가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던데 이런 어떤 소문도 듣고 주위 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뉴스에 듣습니다. 그러면 포모 현상이 딱 일어나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도태될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내가 이거 지금 코인 투자 안 해서 남들 부자 되는데 난 부자 못 되나 보다. 이런 막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기분 때문에 투자한다. 그러면요. 딱 포모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휩쓸려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공부하듯이 비트코인 아니면은 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모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 번째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5%에서 지난해 3.25%로 낮췄고 또 다시 3%로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이때만 해도 이제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여서 낮춘 것에 대한 뭐지? 이렇게 많이들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살림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많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만나보면 뭐 돈이 안 돌아간다, 뭐 손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았죠. 환율도 그렇고요. 일단 아무래도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가치,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이유가 또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금리가 싸지니까 대출금리도 조만간 내려갈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가계부채 증가되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정상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결해야 되는 이유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금통위 입장에서는 내수가 먼저 나라는 걸 판단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9%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사실상 지금 0.1% 상승했죠.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0.5%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4%포인트 정도 낮춰 잡았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도태돼 있고 무엇보다 연내의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이죠. 내년 성장률을 1.9%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2%가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정말로 내수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는 금통위 입장에서도 역시나 그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안 도는 상황, 내수가 소비 촉진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부자 감세 정책도 있을 것이고 경기 예측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괜찮다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이제서야 어렵다라고 돌아서서 세수펑크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2년 동안 86조 원에 이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소한 2.5%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또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이 내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 진단을 이제는 좀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얘기는 일단은 경기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 진단을 정확히 했으면 성장률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사실 예산안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세수 펑크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는 경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질지를 정부가 예상을 못했다는 거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수 살리게 나서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안도 거의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재정 지출 늘리려 그러면 개인적 의견이지만 뭐 추경을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추경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잡아놓고 재정 지출을 좀 늘려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실 내수가 안 돌아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추경이라도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출도 이제 더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금리 인하만 내린다고 해서 금리 인하만 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살까? 근데 이렇게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또 많아서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는 건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는 통화 정책인 거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기재부에서 운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됩니다. 근데 일단 통화 정책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해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단 말이죠. 예. 이거는 기조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는 좋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이 돌기 시작하죠. 그럼 일단 취약계층에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이제 재정 지출도 같이 늘려줘서 내수 살리기에 나가면 너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안에서도 사실상 정부도 재정 지출 늘려서 돈 풀기에 좀 나서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어떤 경제 기조를 좀 바꿔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 예. 시장 나가보면은요, 공실 되게 많고요. 예. 무엇보다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코로나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돈줄이 막혔습니다. 돈 구할 데도 없고요. 손님도 없고요. 지갑도 안 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내년이거든요. 내년, 그나마 이번 연도는 자동차, 반도체, 수출로서 그나마 좀 풀어줬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취임하게 되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죠. 각종 규제부터, 각종 관세부터, 그러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눈에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럼 수출이 안 돼. 이 상황에서 수출까지 안 된다 그러면 내수도 안 되죠. 수출도 안 되죠. 투자도 잘 안 되죠. 이건 진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도 지금 상황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아마도 1%대의 저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바라보고 있어서 1%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거는 1998년 외환 위기 그리고 2009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니까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 대응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이는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